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형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사실 법의 기능 또 형법의 기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기능론적 시각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론적 시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거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이것부터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능을 하는 것인지, 즉 순기능을 하는 것인지, 정말 좋은 의미로 생겨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기 기능론적 시각하는 건 당연히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개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과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존립 이런 등등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이 불완전해서 가끔 그 법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용하는 경우도 있고 법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태어날 때는 좋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건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반면에 갈등론적 시각은 전혀 달리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이 사회 또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치 권력에서 권력 투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 집단이 그렇지 못한 다른 집단이나 국민들을 억압해서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이다.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지금 공산주의를 창시한 막스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마르크스가 말한 막스주의, 뭐 이런 그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이론에서는 갈등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권력 투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만을 위한 칼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부터 부정적이고 그 이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보는 입장을 갈등론적 시각 그럽니다. 지금 뭐 범죄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런 기능론적 시각, 갈등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2대 그 시각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에서는 이런 갈등론적 시각하는 건 크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능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다 잘 하고자 하는, 잘 사회가 안정되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하고 좋은 뜻에서 출발한 거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 이런 시각도 대립하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 형법에서는 이 기능론적 시각에서 출발해서 모두 교과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법의 그 기능론적 시각 이 입장에서 볼 때 형법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나오는 것이 법익 보호 기능입니다. 법익 보호 기능하는 건 형법이라고 하는, 즉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선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 그걸 법익 보호 기능입니다. 자, 이 법익이라고 하는 개념, 요거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치 또는 뭐 이익,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치나 이익, 그걸 보호법익 또는 법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형법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이 있으면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이익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만 보호하는 이익이니까 이거는 침해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이익, 즉 중하고 심하게 어떤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때 범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이익들은 법이 나서서 뭐 보호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반말을 좀 쓴다든지 말을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뭐 약속을 어긴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좀 길가에서 물건 사달라고 귀찮게 한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이익들은 법이 나서서 특별히 뭐 제재를 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보호법익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 입장에서 보면 형법적인 보호법익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중대하고 커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호법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개인적 보호법익, 사회적 보호법익, 국가적 보호법익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명, 신체 이런 거고요. 사회적 보호법익은 우리 사회 전체 안전과 신용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죠. 문서 위조죄, 뭐 통화 위조죄, 또 뭐 실화죄, 방화죄 이런 것들 사회 전체의 어떤 그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들, 자 그것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죠. 국가적 법익하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것이 이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국가의 존립, 안전, 유지 이게 국가적 법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 규정에는 보호법익이 항상 있다. 즉 달리 얘기하면 보호법익 없는 범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와 형벌 규정이 존재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그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딱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우리 살인죄 같으면 뭡니까? 살인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상해죄는 뭘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람의 신체. 절도죄는 뭘 보호하고자 한다? 사람의 재산. 통화위조죄는 우리가 함부로 5만원권, 뭐 만원권 이렇게 만들어서 유통하면 안 되는 건 왜 그렇죠? 통화의 안전, 경제의 안전 이런 거죠. 방화죄는 뭐죠? 공공의 안전과 평온. 우리 불이 나서 막 건물들이 불타고 이러면은 우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 해쳐지는 거죠. 그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죄를 처벌하는 겁니다. 수뢰죄, 우리 뇌물 받는 거는 그걸 통해서 뭘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공무의 불가매수성, 좀 말이 어려운데 청렴성입니다. 쉽게 해서 공무라고 하는 건, 공적인 업무라고 하는 국가의 업무는 뭐죠? 불가매수성,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수뢰죄를 공부할 때 보겠지만
이 수뢰라고 하는 건, 뇌물을 받는 건 일을 나중에 적정하게 처리해 주었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되어 버립니다. 즉 뭐죠? 공무를 처리하는 데는 그냥 청렴하게 그 자체로 해야지 돈을 받는 것 그 자체로 범죄가 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공무를 적절하게 수행했다 하더라도 수뢰죄 기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청렴하게 하라는 거죠. 내란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 이것이 보호법이죠. 그래서 우리 형법의 기능 중에서 형법을 둠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선한 가치들, 자, 이것이 보호법이고, 그런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법익보호 기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익 보호 기능이 형법의 기능 중에 하나다. 이걸 인정하는 데는 학자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장적 기능입니다. 이 보장적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보장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형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이라는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 형벌이라고 하는 부과가 남용되거나 과잉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놓은 그 형종과 형량, 그 범위 내에서만 처벌해야만 한다. 즉 인권 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기능을 보장적 기능 그럽니다. 형법학자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이 보장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범죄로 삼아서 그냥 처벌할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때려잡을까, 거기에 관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라고 하는 걸 매우 엄격하게 요건화해서 범죄를 정하고 확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고 순화되고 미래지향적인 형벌을 부과해서 권력 남용이 없는, 즉 형벌권의 남용이 없도록 할까,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형법학자들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이 무섭다 이렇게만 보통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형법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형벌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순화되고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장적 기능이란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 여기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둘 건, 뭐 피해자나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더 협의로는 그 범죄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 그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벌권이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형벌권의 대상이 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권, 그 자유와 보장,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권만 보장하고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피의자, 즉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자나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확정이 난 자, 수용자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의 그 적정한 인권을 보장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수용자의 인권도 어쨌든 보호해야 되는 거죠. 형벌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잘 보호를 하고 제2차 피해를 막고 그 사람을 상담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될 건 보상해주고 그 사람이 새로 범죄의 피해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건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국가가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국가 같으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피해자의 그런 인권이나 그런 또 손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고 피의자만 돌보면 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형벌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나 형집행기관의 그런 어떤 권력의 남용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 범죄로 규정된 것 외에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삼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또 그 법률에 의해서 형법에 의해서 범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와 범위에 국한해서, 즉 형종과 형량에 국한해서만 처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보장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내용도 물론 헌법의 정신과 내용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범죄와 형벌을 한정하는 것, 이걸 보장적 기능 그럽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보호 기능 하는 걸 넣는 학자도 있고 넣지 않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나뉘는데요. 이건 뭐냐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형법의 기능에 적극적인 기능으로 딱 내세울 거냐 말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2대 기능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법익 보호 기능과 보장적 기능만을 중시하는 사람, 그것만이 형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형벌권의 남용을 좀 방지하고 형벌권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 질서 기능, 사회 보호 기능, 이런 걸 다시 표현하면 사회 질서 유지 기능 이렇게 교과서에 쓰고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반사적 이익으로, 즉 위에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사회가 반사적으로 그렇게 안정되는 거는 뭐 좋은데, 이걸 너무 앞세우면 사회 보호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이고 좀 일괄적이고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전체주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 전체가 안정되면 돼. 이런 입장에서 출발할까봐 이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적극적인 기능으로 두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어떤 그 사회 전체의 질서를 강조하고 또 약간 소수의 그런 어떤 그 희생이 있더라도 사회 전체 질서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이 기능을 적극적인 기능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학자의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유주의, 인권 보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호 기능,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형법의 기능에서 빼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어떤 사회 전체 질서를 강조하는 집권주의, 그 다음에 그 사회 질서 안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기능을, 즉 사회 질서 유지, 공동체 생활 유지, 이 기능을 형법의 기능에 넣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형법이 발동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형법은 기능론적 시각에 설 건지 갈등론적 시각에 설 건지 또 그 기능론적 시각에 선다 할 때 형법의 기능은 어떤 기능에 국한할지 좀 넓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